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전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민주당으로서도 2년 연속 불참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여야는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지 않고 손 팻말을 들지 않기로 한 겁니다. 긴축 재정을 설명하는 대통령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시정연설 전 예정됐다는 소식이에요. 1년 반 만의 회담 속에 민생을 위한 알맹이가 들어있길 바라겠고요.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이 지켜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털어보러 도정 소식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자, 포스코 이야기인데요. 포스코 노조가 어제까지 진행된 조합원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나올 중앙노동위의 최종 조정 결과에 따라서 노조의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 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토요일인 지난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쟁의행위를 결국 했는데요. 이 포스코 창사 이래 55년 만에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투표 결과 투표인원 11,145명 중 1,756명이 참가해 8,367명, 77.79%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이었다며 이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 교섭 조정 절차에서 이 사측과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서 회사 측과 임금과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고 지난 10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중노위는 포스코 노조가 낸 단체 교섭 조정 기한을 30일까지로 10일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5일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 2천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150만 원 지급, 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사측에 제시했고 이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이나 이 직무급제 도입, 또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를 하자고 이 노조가 회사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조정 일정 마지막 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노조가 회사 측에 제시한 협의안에 대해 그동안 포스코 사측은 영업이익 흑자 시 성과급 800%, 직원 1인당 약 2,500만 원을 지금까지 별도로 매년 지급해 왔고 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 800만 원으로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흰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했고 또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를 만든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 2천 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9만 2천 원 인상임에도 회사가 눈속임을 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중노위의 최종 조정에 앞서 포스코 사측은 이 중노위원회의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측이 참여하는 최종 조정을 오늘 오후에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에나 최종 합의 여부나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는 내일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시가 신대 배우단지 개발 시행사인 순천 에코밸리와의 미분양 토지 재산세 부과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네, 순천시가 순천시 해령면 신대 배우단지 개발 업체인 중흥건설 계열사인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와 벌어진 신대지구 미분양 토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순천 에코밸리는 지난 20년 11월부터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신대지구 내에 학교나 문화시설 용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2020년에서 2022년 3년분 재산세 3억 8천만 원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조세 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제기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원도심에서 신대지구로 이전한 순천 삼산중학교 부지에 현재 학교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되고, 또 문화시설 등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소송 제기에 대해 순천시는 비과세나 감면, 저율 과세, 납세 의무 부재 등 여러 사항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데다 관련 판례가 없다며 이 모호한 지방세 관계 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했고, 그동안 반박 논리를 펴온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에코밸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20년분 재산세에 대해 2년 9개월 동안의 소송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반박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 올해 8월 말에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2020년도분 재산세에 대해 순천시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업체는 현재 소송 중인 2021년도 재산세 소송을 조만간 취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22년분 조세 심판은 현재 기각된 상태입니다. 예, 재판부가 순천시의 반박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네요. 그동안 판례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순천시는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는 향후 발생하는 지방세까지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지방세는 법령의 근거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모호한 법조문은 그 적용이 명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지자체의 재산세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패소의 가능성도 있었는데 업체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때마다 반박 논리를 만들어냈고, 이 패소할 경우 지역의 재원 감소나 타 지자체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에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례가 없는 소송에서 이 반박 논리를 개발해 업체로부터 재산세를 받아낼 수 있는 이 근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순천시의 이번 소송 결과는 유사한 소송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천시로서는 재판에서 승소해 재산세를 회피하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소송만 하면 연전연패로 소송 필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여수시, 이 순천시로부터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또 여수시가 의문의 일패가 됐어요.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토요일 지난 28일 저녁에 여수에서 밤바다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장 인근에서 관광객 2명이 바다에 빠져서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지난주 토요일 여수에서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축제장 인근에서 관광객 2명이 바다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28일 오후 8시 48분쯤 여수시 종화동 낭만포차 인근 해상데크에서 관광객 2명이 4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부상을 입은 관광객은 음주 상태에서 낭만포차 옆 해상데크 난간을 넘던 중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락사고로 관광객 1명은 목과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발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 서동룡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서동룡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동룡입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아이고, 큰일을 해냈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인한 교권보 등등이 굉장히 크게 쟁점이 돼서 법률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동관 자녀 학폭으로 인해서 그 인사청문회 제가 다녀왔지요. 그리고 또 이균영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국감을 했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어마무시하게 힘든 날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앞으로 한 두어 달 남았습니다만 큰 일들이 이제 막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참석하셨고 어제 있었던 12구 참사 추도 집회에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1년 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제했어요. 그때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분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게 이제 추도식 집회였는데, 예. 대통령이 이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이 유가족이 주최하는 추도 집회에 불참하고 뜬금없이 성북구의 어느 교회에 방문하여 추도 예배를 하였다고 해요.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야사당이 공동 주최였기 때문에 정치 집회다. 그래서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가장 정치적인 지위에 있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가장 정치적인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정치 집회라서 못 가겠다. 도대체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치적이라고 딱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태원 참사를 정치화시키는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반성한다고 했고 스스로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반성하고 뭘 바꾸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요. 이제 그러면서 해외 순방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는 참여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어요.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입지가 불안해지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TK 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늘어나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같은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여전히 민생과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는 정치적 입지, 이념 이런 게 중요함을 스스로 몸으로 웅변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충분하게 전달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지난주에 이야기가 좀 됐던 것이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순천 지역 시민단체 간의 선거구 쪼개기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판단 보고 계십니까? 예. 공직선거법에는요, 지자체 일부를 떼내서 다른 지자체에 붙여서 선거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례로서 별도로 지역구를 설정해서 그거를 법에 부칙이나 이런 데 표시를 해줌으로써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건데요. 이번 순천의 경우 이제 그러한 특례 조항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현재 판결이에요. 그렇게 선거구를 하는 게 더 타당하다거나 이거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기존의 선거구 획정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획정이긴 했다라고 하는 정도를 선언해 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순천시가 지금 해룡이 광양곡성구례로 이제 붙음으로써 순천은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와 인접지역, 특히 광양, 여수 이런 데와의 생활환경,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일 목적, 그리고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목적,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선거구 획정의 일반 원칙에 반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헌재 판결은 제가 약간 그 말미에 국회에다가 공을 좀 던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꼈거든요. 예.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순천시가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도 했고요.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 국회가 이걸 원래 원칙에 따라서 다시 획정하라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반응을 이제 좀 보면요. 이따가 이제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천하람 위원장은 다수당 민주당의 이제 협력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헌재에다가 낼 때 본인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셨었고 노관규 순천시장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원상 회복을 약속한 민주당의 대응에 주목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 소명철로 의원이라 처음부터 이건 게리먼더링이다라고 판정을 했고 예.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왔고 중간에 그 말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순천은 전남 제1의 도시예요. 그러면 전남 제1의 도시답게 그에 걸맞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지금과 같은 그 편법적 선거구 분할 말고 편법 분할을 벗어나서 온전한 선거구 형태를 띄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계속 해나가긴 해야 할 겁니다만 이게 순천만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논의 그 과정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늘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을 텐데요. 네. 저는 뭐 여전히 순천은 그게 이제 인구 등으로 봐서 단독으로 2개가 되든 아니면 하나가 되건 간에 지금과 같은 편법적 선거구 획정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해소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국회 내에서 선거구 논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올해는 김진표 의장이 직접 나서서 지금 법에는 선거 제도를 선거 실시 1년 전에 선거 제도도 확정하고 선거구도 획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매번 국회가 어겨와서 지금 5개월 남았어요, 선거가. 예, 올해는 꼭 하자 그랬는데 역시 올해도 이제 못하고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해가 많이 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정 안 되면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는 경우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제이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 위성정당을 허용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 근데 국민의힘은 아예 내놓고 지금 제도대로 가되 위성정당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라고 몇 차례 그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중간에 딱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선거제도가 확정돼야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니까요. 예. 작년에 우리 순천광양 곡성구례 을의 경우 본선거 한 달 일주일 전에 획정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기까지 좀 안 가야 그게 이제 저희 같은 현역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어쨌든 뭐 TV에도 노출이 되고 하니까 나은데 정치 신인들은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구라도 빨리 획정해서 어디서 뛰어야 될지 그라운드라도 좀 정해줘야 될 텐데 그라운드를 너무 늦게 정해주면 정치 신인들의 고통들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빨리 돼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의원님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다음 이야기 민주당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명직 최고 인선들이 됐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됐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임명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요. 예.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역이나 성별 등을 배려해서 임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무조건 특정 계파, 특정 지역 출신이 돼야 한다, 지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당의 통합을 늘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이른바 비명계측 인사를 지명했다면 조금 더 정치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 인사고 또 여성이고 이랬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이 또 이재명 대표의 고심의 결과라서 그 결정을 존중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존중할 만하다. 예. 그럼 통합의 메시지의 진정성도 연동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데 그 통합의 의지를 행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좀 보여주셔야 그래야 당내 분란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대신 이제 정책위 의장에 이계호 의원을 인선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조금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요.
제명직 최고위원이 충청권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또는 친명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통합 의지가 없다고 볼 건 아니고 전체를 다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이후의 과정에서 통합의 메시지들을 얼마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계호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정책위의장 이제 임명되신 전남 3선입니다. 대표적인 이낙연계로도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정책위의장의 이낙연계 비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계호 의원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당 내에서. 이계호 의원 3선 의원이고 정책 역량이 충분하세요. 예. 지난 4월 달에 이제 공천 룰 TF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이계호 의원이 TF 단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막 비명계 끌어안기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계호 의원은 그때 당시에도 공천 룰 TF 단장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정책위 의장을 맡기에 충분한 정책 역량을 갖고 계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잘 임명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용 정책들을 얼마만큼 잘 만드냐 이걸 얼마만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좀 섹시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이제 국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는 의대 정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여러 가지 또 의원께서 또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번엔 거꾸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대 신설 이거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국감에서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의료 인력 확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예.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부 장관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을 통해서 장관이 너무 이게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너무 두루뭉실하게 이러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율전공 이야기도 하셨었고. 예, 자율전공 입학생의 의대 진학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질책하고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 말을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근거 없는 보도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당의 그 유기용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왕따 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좀 하셨는데요. 어쨌든 토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그 이조 장관이 계속 배제된 상태에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보건복지에서는 김원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교육위에서는 제가 중심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의대 전남권의 의대 신설 문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그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셨어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말입니다. 국립대 의대 정원을 빼가지고 지방대 의대를 신설하고 그 TO를 줬어요. 지방 의료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울산대, 건국대, 충주병원 이런 데들이요. 병원은 의대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다가 협력병원 내지 부속병원을 지어갖고 애들 다 거기서 강의를 하고 다 실습을 시키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울산으로 들어가고 실제로는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서울에 남아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고 울산에 계신 분들도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울산대 의대 출신이 울산에 취업하는 비율이 7%에 불과해요. 경북에 있는 의대 출신이 중에 3.2%만 경북에 취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2020년 국감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교육부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좀 세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 장관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지방에 있는 사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새 패키지를 한꺼번에 해내야 지방의료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의사들이 매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네. 서 의원께도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 그리고 어제는 12구 참사 추도 집회 불참 이렇게 참 불참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추도 예배 이런 데는 참석하신 것 같긴 해요. 예, 성북구 교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추도 대회에 참석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무 이게 정치적이다, 야당들이 주도한다라고 해가지고 참석하기 꺼려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도 대회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시민단체나 또 여러 재정당들이 해가지고 시민 추도 대회 이런 형태로 기획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너무 이제 보면 야당 대표들도 저도 어제 이제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게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 오고 정의당, 진보당 쭉 와서 이렇게 아무래도 정부와 대통령 탓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타정당 대표들이 오면. 네. 그런 게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편했다면은 차라리 행안부 주체로 해버렸으면은 오히려 행사의 주도권을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와서 조금 그러면 야유를 당하시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든 그게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현장에서도 좀 느껴졌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지 않았고, 근데 임요한 혁신위원장은 자리를 찾으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도부는 안 가고, 혁신위는 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으면 이해하기는 좀 편할 텐데. 대표가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현 대표께서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보니까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혁신위원장 이렇게 하고 이제 혁신위원이나 최고위원 몇 분 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참석한 숫자나 그 무게감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대표가 안 오니까 사실 타 정당들에 비해 가지고 좀 약간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실 거면은 혁신위원장이면 혁신위원장 자격에서 오시는 거지 굳이 개인 자격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부 여당에서 이 참사 유가족들과의 이 껄끄러운 관계 같은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태원 참사 겪으신 분들이 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똑같이 절반 정을반 정도의 정치 성향이 있으실 거고 그냥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정부의 대응에 100% 만족할 수 없으니까 야당 쪽에 많이 손을 내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야당에서 할 일이 별로 없도록 정부나 여당에서나 더 다가가고 또 더 케어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저는 이게 세월호라든지 이런 걸 겪고 나서도 조금 더 진일보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이어서 천 위원장께서 이제 고사를 하셨고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똑같이 거절하셨고 윤희숙 전 의원까지 혁신위원 자리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밖에서 쓴소리 할 바에야 왜 내부로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 위원장께서는 총선 준비 등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다 이런 말씀도 남기셨더라고요. 학교별로 동문체육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지난 주말에는 이제 별량면에 있는 별량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엄청 뭐라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보시면 내가 인요한이 친구인데 천하람이 왜 내 친구 인요한이 안 도와주냐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진짜 순천 사람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서 저도 제가 인요한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혁신위원장도 아니고 혁신위원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폭이라는 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최재형 혁신위에서 혁신위원으로 이미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혁신위를 하는 게 글쎄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그냥 인공호흡기 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시간 끌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무슨 임명직 몇 명 갈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이거 뭔가 그러면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고 해서 이렇게 진용을 새로 짜야 되는데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놓은 판이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말이 되지 않는 판에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 그 체제를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게 좀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나 저의 논리에는 좀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뭐 플레이어로 플레이어로 순천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셨겠어요. 예. 예, 플레이어로 가봐야 뭐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또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윤희숙 의원도 그렇게 해서 아마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혁신이 1호 안건, 뭐 5.18 찾는 것 외에 이준석, 홍준표 대사면 논란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가장 또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죠. 싫어하고. 분들이. 예. 네.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이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또 계속 화제의 중심에 있는 거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지키는 정치를 해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대사면 해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받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들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의 과도한 개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대사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당을 위해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뭘 맡겨야겠죠, 그러면은. 그래요.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건데 예를 들면 말 잘 듣는 이준석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준석과 홍준표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그렇죠. 되기도 힘들겠지만 대사면 해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서 우리가 임명해주는 뭐 선대위원장이면 선대위원장 뭐든 맡아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뛰어라고 했을 때 예. 그냥 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지금 같은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사면은 결국 그거잖아요. 죄는 있는데 사해주겠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나는 성상납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뭐 사면이냐는 거고 홍준표 시장도 저는 홍준표 시장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왜 나를 이렇게 애초에 부당하게 징계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지역으로 좀 돌려오겠습니다. 선거구 관련된 이야기인데 천 위원장께서 지난 총선 후보 시절에 순천 선거구 분구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또 하셨잖아요. 네. 헌재가 기각했어요. 네, 패소는 항상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의 사익보다도 공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더 기분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상은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은 그 길 잡을 때부터 조금 그 기분이 안 쎄했어요? 좋았어요. 예, 쎄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재판들은 결론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전략 자체도 이걸 헌재에서 이게 꼭 승소하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헌법적인 문제까지 있으니 그 다음 어떤 조심하자. 그렇죠. 획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선거가 잡혀버리니까 뭔가 싶은 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뭔가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선언하려고 하나 뭐 싶은 기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거는 난 거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뭐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결과 나오고 나서 순천 시내 막 호수공원 같은 데 걸어다니면 저한테 선거구 획정 끝났잖아요. 지금 거로 유지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갑을 지금 현재 구도로 이어지는 거죠? 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체제에 유지되는 걸로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하긴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순천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예. 이게 헌재 결정일 뿐이고 그리고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시민들도 그렇고 다른 전남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또 아마 이 헌재 결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순천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에서 이거 봐라 헌재도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분명히. 예. 가짜 뉴스 내지는 왜곡 주장에 맞서가지고 여론전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되도록
그거를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앞서 서 의원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순천 정치권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순천 선거구를 제대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확고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네.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선거구 관련된 게 너무 소용돌이고 특히나 이제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위성정당의 존재를 거의 뭐 깔고 가는 입장에서 지금 뭔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예. 근데 위성 정당만 할 수 없도록 지역구 출마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후보를 제대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 못 내는 정당은 비례 후보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못 내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위성 정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더불어 시민당은 위성정당이었다고 치지만 열린민주당은 그러면 위성정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뭐 국민의힘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정의당에서 받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논의가 되게 복잡하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짜지 않으면 또 다시 한번 온갖 난리통이 뭐 생길 겁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더 많은데 뭐 아직 이야기가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뭐 예.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권역별 비례도 거의 무슨 양당 다 거의 받는 것처럼 하더니만 이것도 흐지부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말이에요. 예, 이 비례대표 제도나 이 뭐 지역구와 비례의 어떤 그 의석 배분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제 폐막합니다. 뭐 터러브로 네. 인터뷰 초반에 근황 여쭤보면 박람회 언급도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요. 후방 산업 이야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 뭐 마을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의회 내, 뭐 시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그려본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마을 산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저는 예. 근본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는 순천 시민들이 어떤 걱정들을 하셨고 실제 그게 현실이었냐면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정원만 잠깐 보시고 여수로 떠난다. 저녁밥도 여수에서 드시고 잠도 여수에서 주무시고 하니까 돈은 다 여수에서 쓴다. 이걸 걱정했어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 정원 박람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아예 여수 엑스포역을 기점으로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다시 거기서 여수에만 노시다가 기차 타고 서울로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순천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광역전철 같은 것도 필요하다 했던 것도 예. 차 몰고 오시는 분 상대적으로 낫지만 사실 기차 타고 그냥 KTX로 여수 엑스포를 기점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순천 오는 게 꽤 부담스럽거든요. 또 한 가지는 순천에 좋은 가족 숙박형 숙소를 제대로 유치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뭐 마을 산업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있다고 해도 낮에 잠깐 구경하고 다른 데로 떠나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든 도로 경유지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핵심은 교통과 숙박이다. 그거를 잘 다지면서 동시에 뭐 저도 뭐 말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뭐 테마파크도 뭐 대환영이고 뭐 동물원 같은 것도 조금 더 크게 정원에 조그맣게 있지만은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같이 가야 되고 더 하나 또 덧붙이자면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주차면 네. 뭐 이런 게 또 제한적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음. 관광버스 정차할 데가 없고 식당 규모가 대규모 관광객을 막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동시에 풀어나가야지 볼거리 한두 군데 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순천에는 볼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송광사, 서남사부터 해가지고 나간읍성까지 전체적인 어떤 체류의 인프라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그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죠. 터러브로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전남에도 첫 감염 사례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서 두 번째 많은 소를 사육 중인 전남도도 완벽한 차단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확산 방지에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루 130마리를 키우는 무알의 한 한우 농가에서 한 마리가 열이 나고 피부에 혹이 생겨 검사한 결과
결국 럼피스킨 확진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꼭 열흘 만에 전남까지 지금 확산이 되는데 전남도는 해당 농가의 모든 소를 긴급 처분하고 반경 10km 안에 635농가 소 2만여 마리 이동도 제한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확산 차단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우선 도착한 백신 29만 두 분량을 무안에 있는 농가부터 접종하고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병원성 조기 인플루엔자 대비까지 통합 방역에 나서는데 안간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과 현안을 건의했어요. 예,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에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먼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다만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특히 청년을 지역에 유입시키려면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이 소아과와 또 산부인과 같은 이런 병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또 이날 토론에서 김 지사는 전국 최초 청년 맞춤 전남형 만원 주택을 발표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지사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농식품부에서 지금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구축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전남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 갯벌 보전 관리 종합 계획에 수립됐다고요? 예, 이번에 세운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개 분야에 걸쳐 29개 사업에 9,228억 원의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갯벌 보존관리의 보성과 순천, 여자만과 신안, 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또 갯벌 생명광 건립, 해양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5,840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또 7개 시군 29개소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천억을 들여 갯벌 유형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요. 특히 갯벌 생태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마을 지정 같은 6개 사업에 24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갯벌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이제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2조 원 넘는 생산 효과와 1,74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전남도가 겨울철 들어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 현재 동시 접종을 권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국내의 연구 결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접종의 효과 또 안전성이 확인됐고요. 세계보건기구도 동시 접종을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계절 독감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65세 이상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의 약 40배 수준이니까 고위험군에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변이의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3배가량 높은 단가 백신으로 입원 사망률을 20분의 1로 줄 수 있어 기간 내 한 번만 접종하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도민 접종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미루지 말고 꼭 접종해 주길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최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사카에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30에 참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은 일본 정부가 주최한 행사죠. 1,000여 개가 넘는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13만 명의 내장객이 찾는 일본 최대 여행 박람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남은 미식과 웰니스 또 한류 등 일본 맞춤형 관광 정보를 활용해 현지 여행사와 일반인에게 전남의 매력을 마음껏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강점을 지닌 갯벌부터 산림 또 해양치유까지 웰니스 관광자원과 남도 음식, 고태까지 역사문화 자원에 대해 비즈니스 상담을 벌여 현지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스타플라이어 항공사에서 무안국제공항과 일본의 기타 규슈 또 하네다를 연결하는
전세기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항되는데 올 상반기 일본 관광객 중 한국이 23.8%를 차지해 전남이 이들을 주차하기 위한 여행 상품 개발에도 주력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